최근 군 내부와 방산업계 주변에서 가장 뜨거운 이슈는 한국 군이 아파치 추가 도입 사업을 다시 재개할 것인가입니다. 2월 말에 산 문제와 함께 아파치 공격 헬기 사업이 전면 폐기될 것이라는 소문이 돌았으나 상황이 극적으로 반전되는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바닥에서 들려오는 실질적인 이야기들은 보잉 측이 한국을 최대한 붙잡기 위해 다양한 제안을 내놓고 있다는 것이 골자입니다. 사실 한국군은 이미 36대의 아파치 가디언 A-64E 공격 헬기를 운영 중입니다. 이는 2017년에 역사상 가장 저렴한 가격으로 도입했다고 알려져 있는데 그때와 지금의 국제 정세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여파, 환율급 등 그리고 세계 각국의 방산물자 수요 폭증으로 인해 공격 헬기 가격은 빠르게 올라갔습니다. 그 와중에 보잉이 2차 사업대회 초에 제시했던 것보다 훨씬 높은 가격을 요구하자 우리 정부가 부담을 느꼈고 2월 말에 아파치 추가 도입 사업은 어렵겠다는 쪽으로 급선회했습니다. 그런데 보잉은 이 상황을 보고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그들 입장에서는 어차피 한국은 아파치 외에 다른 선택지가 없어 보인다라고 만이하게 생각했다는 거죠. 하지만 정작 한국이 돈이 안 맞으면 안 사겠다라고 선언해버리니 보잉 내부에서도 적잖은 위기감이 퍼졌다고 합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공격 헬기의 필요성 자체가 대두되긴 했지만 동시에 드론과 휴대용 대공무기 위력도 함께 증명되면서 비싼 헬기가 과연 가치가 있느냐라는 세계적 의구심이 커진 상태였는데며 보잉이 놓칠 수 없는 또 하나의 이유는 한국이 그동안 대규모 공격 헬기 운용을 통해 아파치 해외 홍보에 큰 기여를 했다는 점입니다. 전 세계에서 아파치를 70대 이상 단숨에 구매하는 국가는 극히 드뭅니다. 폴란드가 최근 46대를 주문했지만 한국도 당초 70대를 목표로 잡고 있었기 때문에 보잉 입장에서 한국은 상징적인 의미였습니다. 그런데 만약 한국이 공격 헬기 무역론에 동의한다는 식으로 전 세계에 메시지를 던지면 보잉이 수출판로에 악영향이 불가피합니다. 당연히 수요가 줄어들면 자연스럽게 생산라인 규모도 줄고 가격 경쟁력은 더 떨어지게 되니 보잉이 한국 시장을 절대 놓칠 수 없다는 결론에 도달한 것이죠. 그리고 여기에 더해진 것이 육군 항공학교에서 주 최한 세미나에서 보잉이 대대적으로 홍보에 나섰다는 소식입니다. 거기서 보잉이 한국이 원하는 대로 사업비를 맞출 용의가 있고 최신형 아파치 V651 미커 가컨 포탐은 이어넘 캐컬스 투니스 탈라코 파케 기어 아이넨 빌헤이스타 코넬리세스 시픈 이타. 이쯤 되면 예산 문제만 해결되면 한국이 다시 2차 사업으로 36대 혹은 그 이상을 들여오는 거 아니냐라는 말이 나올 법도 하죠. 그럼 보잉이 제시한 금액적인 메리트를 차치하고 한국이 특수한 안보 환경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북한은 산악지형이 많은 한반도 지형적 특성을 활용해 땅굴같이 은밀하게 침투하는 것을 노리며 대규모 특수부대를 운용합니다. 육군 입장에서는 야간 침투와 적후방 교란, 그리고 해상에서의 고속 침투까지 대비해야 하는 복합적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공격 헬기 무역론이 세계적으로 번진다고 해도 한국에게 많은 공격 헬기가 여전히 필요한 전력이라는 시각이 존재합니다. 실제로도 기존의 아파치 36대로는 전면전 시나리오에서 동시에 투입하기에 규모가 부족합니다. 공격 헬기란 궤적의 전차 나기갑 전력을 방어하기도 해야 하고 동시에 대규모 침투 작전을 지원하기 위해 전투기 대신 적어도로 몸호해줄 중간 전력 역할도 수행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북한이 보유한 맨패드 같은 휴대용 지대공 미사일이 2만 기 이상이라는 추정치가 있으니 저공 침투 시 아파치는 엄청난 방어 장비와 상황 인식 능력을 필수적으로 갖추어야 합니다. 이러한 작전 환경에서 보잉이 제시한 신형 아파치 V651은 우크라이나 전쟁 교훈을 반영해 항전 장비와 방어 시스템이 대폭 업그레이드되었다고 합니다. 무인기 운용 능력도 강화하고 엔진 추력 상승으로 헬기의 기동력까지 늘려 적어도 회피 비행을 더욱 효과적으로 할 수 있도록 했다는 얘기가 나오죠. 만약 한국이 이 신형 사양을 도입한다면 미국군보다 먼저 6.5 버전을 받을 수도 있다고 하니 보잉으로서는 정말 자신들이 내놓을 수 있는 최상급 조건을 꺼내놓은 셈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공개되지 않은 흥미로운 개발 비화가 하나 있습니다. 사실 보잉 내부에서는 아파치 2차 세대 업그레이드를 2025년 이후로 미루려던 의견이 강했다고 합니다.
2025년 이후로 미루려던 의견이 강했다고 합니다. 미국군 역시 현재 운용 중인 아파치를 2060년까지 단계적으로 개량해 쓰겠다는 계획이어서 일시에 대규모 업그레이드를 시행하는 것보다는 예산과 일정 면에서 분산이 낫다는 판단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국 미 아파치를 대량 구매해주면 즉시 신형 버전 생산에 착수해도 손해가 없을 정도의 규모의 문제를 맞출 수 있다는 계산이 나왔다고 합니다. 이 말인즉슨 한국에 투자를 해주면 보임은 미국보다 먼저 신형 개량 형량산에 들어가도 비용 부담이 크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에 한국을 대상으로 V651 코키너 절스하커 아이스타라는 초감수를 둔 이유가 여기 있다는 후문입니다. 보잉이 이처럼 예전과 달리 저자세로 나오면서 우리 정부와 국회 사이에서도 마파치 제도인 문제가 다시 수면 위로 오르자 다른 변수들이 또 끼어들기 시작합니다. 한국 해병대도 해병대용 공격 헬기도 필요하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고 상륙작전 지원으로 이 항공격 헬기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만약 육군뿐만 아니라 해병대까지 아파치를 고려한다면 규모는 크게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예산은 결국 한정되어 있습니다. 이면 국군은 KF-21 이연도기 계급8 미시시 햄큰콧 차세대 잠수함 확보 등 굵직한 프로젝트가 줄줄이 대기 중입니다. 그래서 이번 추가 도입이 현실화되려면 보잉이 사업비를 확실하게 낮춰주는 방법 말고는 없습니다. 보임이 제시한 3.3조 원만에서 36대를 공급할 수 있다라는 시기의 조건이 실현된다면 다시 사업이 급물살을 탈 수 있습니다. 국회도 어차피 명론이 제기되는 공격 헬기를 비싼 값에 굳이 사야 하느냐고 반대할 수 있는데 그 반대를 잠재무료일한 방법이 합리적인 가격뿐입니다. 보임이 이렇게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이유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한국만큼 대량 구매해줄 만한 잠재고객은 드물다. 둘째, 한국미 만약 아파치를 버리면 그 메시지는 세계적으로 공격 헬기 가치는 낮아졌다라는 사실상 이인증이나 다름없다. 셋째, 폴란드의 대규모 주문으로 숨통을 트긴 했지만 폴란드 하나만으로는 안정된 생산체계를 유지하기에 부족하다. 마지막으로 한국의 신형 아파치를 우선 공급해주면 향후 개량 사업에서 남을 수익 그리고 추가 부품 공급과 정비 계약에서 얻는 이익이 막대하다. 이런 참기적 이익까지 고려하면 지금 조금 손해를 보더라도 한국 시장을 유지하는 게 훨씬 낫다는 결론이 보임 내부에서 이미 난 셈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계산의 기반에는 한국이 분명히 공격 헬기가 필요한 만보 환경에 놓여 있다는 인식이 깔려 있습니다. 북한이 맨패드를 대량 보유하고 있어 위험성이 크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지만 동시에 한국군이 치밀한 야간 침투 작전으로 북한 지역 깊숙이 들어갈 때는 공격 헬기의 화력과 기동력이 필수적이라는 판단도 분명합니다. 무엇보다 서해오도와 같은 섬 지역 방어에 공격 헬기가 큰 역할을 해왔다는 실무자들의 평가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실제로 이 사업이 부활할 경우 향후 어떤 시나리오가 펼쳐질지 전망해 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예상되는 건 보임이 조건 없이 사업비를 낮추겠다는 구체적 계약만을 들고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한국은 사업 재개 소식을 공식화하는 시점에 맞추어 한국 이전장 환경에는 여전히 공격 헬기가 필요하다라는 메시지를 제약인할 겁니다. 그렇게 되면 방위사업청, 국방부, 국회가 차례로 예산만을 검토하고 별다른 반대가 없다면 사업이 탄력을 받을 것입니다. 흥미로운 점은 만약 신형 아파치가 도입된다면 한국 이 세계에서 가장 먼저 V654 N1C 연페이지 아닌 날라카토 일수 투니스탄 인커브 이타이. 이 경우 해외 언론들도 한국군이 다시 한번 최첨단 장비를 세계 최초로 도입했다라며 주목할 가능성이 큽니다. 보잉 입장에서는 이를 홍보 소재로 활용해 다른 국가의 아파치를 팔 때 한국도 쓰고 있는 최신형 모델이라는 점을 강조할 수 있으니 그야말로 윈윈 전략이 될 전망입니다. 그러나 이는 어디까지나 가격 문제가 해결되어야 한다는 전제를 달고 있습니다. 만약 보임이 각종 기술 이전이나 무인 기통함 문명 등 추가 옵션에서 한국 측이 만족할 만한 수준을 내놓지 못한다면 다시 협상은 교착 상태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이 바닥에서는 마지막까지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는 말이 있듯이 정세가 하루아침에 바뀌는 경우가 많기 때문인데요. 결론적으로 한국 정부 입장에서는 선택지가 넓지 않습니다.
육군이 추구하는 대규모 침투 및 기계화 부대 지원 작전에 최적화된 공격 헬기는 사실상 아파치가 유일한 대만이기 때문입니다. 서유럽의 타이거 헬기나 다른 대만도 있긴 하지만 이미 한국군이 아파치 운용 경험을 축적한 상황이라 호환성과 문명 효율을 감안하면 보임 쪽이 계속 유리합니다. 결국 보잉이 원하든 원치 않든 한국이 예산 테이블에 놓은 액수만에서 사업을 진행하는 방향으로 흘러갈 것이라는 전망이 매우 힘을 얻고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보임이 과거에는 고압적 태도에서 이제는 사정하는 태도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한국이라는 대형 고객을 잃으면 아파치 공격 헬기 시장 전체가 흔들리고 미는 곧 보임의 방산 부문에도 영향을 준다는 절박함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시작된 전 세계적인 군비 경쟁 속에서 공격 헬기 명성은 다소 약해졌고 새로운 무기 체계에 대한 수요도 점점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임은 한국에 최신형 기체를 싸게 줄 뿐만 아니라 무민기까지 통합운명 가능하도록 길을 열겠다라며 전보다 훨씬 융화된 태도로 협상에 임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한국군도 이 기회에 가격을 제대로 깎고 그리고 한국군도 이 기회에 가격을 제대로 깎고 그리고 한국군도 이 기회에 가격을 제대로 깎고 우리가 원하는 사양을 모두 얻어내자라는 마음이어서 결국 양측 모두 최적의 결과를 얻기 위해 전략적 협상을 진행 중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의 결론은 분명합니다. 아파치 공격 헬기 추가 도입은 다시 추진될 가능성이 높고 보잉은 한국에게 실질적인 굴욕 할인과 조기 납품이라는 카드를 꺼내들면서라도 미 사업을 낸사수하려고 할 것입니다. 미 사업을 사수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한국군은 이를 활용해 미래 전장 환경에 맞춰 공격 헬기 전력을 한층 더 강화하려 노력할 것입니다. 과연 실제 계약까지 이모칠지 그리고 어떤 대당 가격에 도입될 것인지 앞으로도 관심이 집중될 전망입니다. 대한민국이 처음으로 개발한 국산 헬기 수리오는 이전부터 UAE를 주요 수출 대상국으로 설정하고 2023년부터 수출을 위한 각고의 노력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한국은 2023년 11월에 개최된 중동 최대 에어쇼에서 해외 최초로 수리온 수출형 실물기를 공개했으며 같은 해 8월에는 중동 지역에서 호응 테스트를 실시했습니다. 또한 사막의 모래를 걸러주는 필터가 설치된 모델까지 선보이며 중동 특화 기능을 홍보하였고 UAE와는 1년 넘게 협상을 진행해왔습니다. 수리오는 엔진의 임대 출력이 높아 사막이나 고산 지역 등에서도 비행에 문제가 없어 중동 국가에 적합한 작전 성능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러한 노력 끝에 드디어 한국의 수리온이 UAE로 수출될 모든 준비를 끝마쳤습니다. 현재 한국은 UAE 최대의 방산기업인 에지와 기술 이전 등에 대한 면밀한 협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직 계약이 확정난 것은 아니지만 UAE의 항공산업을 주도하는 최대의 방산기업과 협상이 진행된다는 것만으로도 한국산 헬기 수출 기대감이 어느 때보다 최고조에 달해 있는데요. 중동 지역은 헬기 작전의 중요성이 높은 지역이기 때문에 한국이 UAE와 대규모 계약을 체결한다면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주변 국가들에게 헬기 수출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 중동은 대체로 대규모 이전 면전보다는 난립한 무장단체들로 민한 게릴라 전과 국지전이 빈번합니다. 이러한 전투 환경에선 무수한 기동 헬기를 가진 쪽이 전장으로 신속하게 병력을 투입할 수 있어 매우 유리합니다. 수리모는 이명희 조종사와 이명희 사수를 제외하고 완전 무장 병력을 최소 9명이나 탑승시킬 수 있으며 좌석 재배치를 거치면 최대 11명이 완전 무장 병력이 탑승할 수 쉽게 말해 한 개 분대가 곧바로 작전에 투입될 수 있다는 의미인데요. 여기에 더해 무장반군이 사용하는 지대공 미사일을 회피하기 위한 수리온의 방어 능력도 우수합니다. 헬기에게 있어 적의 미사일을 방어할 수 있는 역량은 실전에서 매우 큰 차이를 불러봅니다. 영화론 서바이벌을 통해 대중에게도 많이 알려진 네이비실의 레드윙스 작전에선 고립된 대원을 구하기 위해 지원된 미군의 헬기가 적의 미사일에 격추당하면서 지누크 헬기에 탑승하고 있던 16명의 병력이 전원 사망하는 참사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실전 사례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헬기가 적의 공격을 방어할 수 있는 수단은 작전의 성패를 가를 수 있는데 수리오는 최신형 헬기답게 체프와 플레어,
레이저 경보 수신기 등을 장착하고 있습니다. 체프는 저기 레이더 전파를 교란할 수 있는 알루미늄 등을 공중에 살포하며 정미사일 유도를 교란할 수 있으며 플레어는 마그네슘과 나트륨 등이 혼합된 화합물질을 방출하며 적외선 유도 미사일을 교란할 수 있는 기만 체계입니다. 체프와 플레어 모두 현대전에서는 미사일 방어의 기본 체계나 다름없을 정도로 중요한 방어 수단인데 수리온은 이것을 모두 장착함으로써 생존성을 극대화하였습니다. 게다가 수리온은 한국 2고 상지대를 기본 작전 환경으로 개발되었기 때문에 미며 출력이 상당히 뛰어납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헬기 이며 출력이 우수하다는 것은 중동 같은 극한의 작전 환경에서 특히 중요한 요소가 되는데요. 고산지대는 공기 밀도가 저하함에 따라 공기 중 이산소 농도가 줄어들어 연료 연소 효율이 떨어집니다. 이로 인해 엔진이 낼 수 있는 최대 출력이 크게 낮아지는 문제가 발생하며 공기 밀도가 낮아지면 로터가 동일한 회전수를 가져가더라도 샘섬할 수 있는 양력이 감소하며 안정적인 비행을 위해 더 많은 출력이 요구됩니다. 이는 고온의 사막 환경도 마찬가지로 대기 온도가 높은 사막에선 이로 인해 공기 밀도가 떨어져 엔진 출력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막 환경에선 헬기의 호버링 및 미착륙 시 발생하는 모래먼지가 엔진과 로터의 효율을 떨어뜨리기 때문에 헬기가 사막에서 작전을 수행하려면 고산지대처럼 인며 출력이 우수해야만 하는데요. 한국의 수리온은 필수 출력 이외에 나머지 인며 출력이 높아 이러한 극한의 환경에서도 비행에 전혀 문제가 없으며 이는 수리온 개발 과정에서 진행한 50도 이상의 고온 비행과 하우팔 3000M급 고지 운용 시험을 통해 입증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한국이 수리온을 앞세워 중동 지역으로 헬기 수출을 증대한다면 뒤이어봐 통을 이어받을 기체는 소형 무장 헬기 미르몬입니다. 중동은 작전 환경이 특성을 고려할 때 기동 헬기의 전략적 활용도 중요하지만 여기에 더해 공격 헬기나 무장 헬기 역할도 매우 중요합니다. 중동은 사막 지형이 많은 환경 특성 3. 지상군 기갑화가 빠르게 진행된 나라가 많습니다. 참매물이 적은 사막의 개활지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다수의 전차와 장갑차 등으로 부대를 편제하며 적을 압도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역사적으로도 제2차 세계대전에서 북아프리카 이 사막 전선을 롬멜, 패튼, 몽고메르 등 기갑부대에 특화된 지휘관들, 자원을 겨루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이러한 특징은 현대전에서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여전히 상당수의 중동 국가들은 사막 지형에서 활용할 수 있는 기갑 전력에 많은 투자를 아끼지 않고 있는데 이러한 기갑 전력을 제압하는 최적의 전력은 헬기입니다. 다량의 대전차 미사일을 탑재하고 장시간 비행이 가능한 헬기는 드론과 지대지 미사일이 발전한 현대전장에서도 가장 뛰어난 전차 제압 능력을 보유하고 있는데요. 미래방증하듯 사우디아라비아와 UAE 등 다수의 국가는 30물결 40대가량의 아파치 헬기를 도입하여 적의 기갑 전력을 제압하려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파치 헬기는 연존하는 최강의 공격 헬기답게 무수한 성능을 보유하였지만 그와 비례하며 대담 도입 가격과 유지비가 만만치 않다는 단점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중동 국가들도 헬기 전력을 보강하는 과정에서 아파치 헬기를 보조할 무장 헬기에 관심을 가지게 될 것은 자명한데요. 한국은 이 지점을 공략할 필요가 있습니다. 미르모는 한국에서도 아파치 헬기를 보조하며 작전을 수행할 수 있도록 개발되었기 때문에 UAE 등에서도 자신들이 아파치와 혼합하여 하이, 로우 믹스 전략을 구사하기에 최적화된 성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미르모는 주요 문장으로 총 사발 2000검을 장착하고 있으며 한국 자체적으로 개발한 전검은 맥 1000mm 수준의 관통력을 지니고 있어 현존하는 모든 전차의 전면 장갑을 그대로 관통할 수 있는 위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대전차 미사일의 삼징이나 다름없는 헬파이어 미사일이 맥 1200mm 수준의 관통력을 낸다는 점과 비교하면 한국의 공대지 미사일 기술력이 미국과도 대등한 수준이라 할 수 있는데요. 맥키너전컴 일사킬린인 맥 8km로 일반적인 헬파이어 미사일과 동일한 사거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거리를 연장한 일부 헬파이어 미사일이 맥 10km 수준의 사거리를 보유하고 있긴 하지만 8km의 사거리를 보유한 전검은
미르 온희적 의지 상군을 섬멸하는 데 충분한 화력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비록 최대 16발의 전차미사일을 보유한 아파치 헬기에 비하면 4발의 전차미사일을 장착한 미르몬 의무장이 다소 빈약해 보일 수도 있지만 정말 흥미로운 이야기입니다. 사실 이 정도로 복잡하고 전략적인 줄은 몰랐는데 읽고 나니 아파치 추가 도입이 단순한 무기 구매 문제가 아니라 한 나라의 국방 전략, 방산 산업, 외교적 입지까지 모두 얽혀 있는 복합적인 사안이라는 걸 실감하게 되네요. 보잉이 이제는 한국에게 사정하는 입장으로 전환했다는 건 정말 상징적인 사건이라고 봅니다. 과거에는 미국 방산업체들이 우리가 주면 받아 시기였는데 이제는 한국의 입김이 그만큼 세졌다는 증거 아닐까요? 한국군이 아파치를 통해 그동안 보여준 운용 능력과 실전 배치는 세계적으로도 인정받는 레퍼런스가 된 셈이니까요. 아파치 V65를 미군보다 먼저 들여올 수 있다는 점도 참 대단합니다. 단순한 기술 이전이 아니라 미래 전장의 시험장을 한국이 맡는 격이죠. 이건 방산 외교적으로도 어마어마한 상징성을 가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만큼 보잉은 한국 시장을 놓치지 않겠다는 절박함이 있는 거고 한국은 이 기회를 활용해 기술 이전, 가격 협상, 무인기 통합 등 우리가 원하는 조건을 최대한 이끌어내야겠죠. 게다가 이번에는 해병대까지 공격 헬기를 원한다는 소식도 주목할 만해요. 만약 해병대용까지 포함된다면 그야말로 대량 발주가 되는 셈인데 이렇게 되면 보잉도 단순한 단가 인하를 넘어서 아예 한국을 아시아 태평양 아파치 기지로 삼을 수도 있겠다는 상상을 해봅니다. 다만 현실적인 예산 문제는 분명히 큰 걸림돌입니다. 이미 KF-21, 이지스 구축함, 잠수함 등도 줄줄이 대기 중이라 아파치까지 도입하려면 확실히 사업비 인하 없이는 어렵겠죠. 그런데 흥미로운 건 보잉이 이미 내부적으로 손해를 보더라도 한국과 거래를 유지하는 게 낫다는 결론을 내렸다는 점입니다. 이건 그만큼 한국군의 가치를 글로벌 시장에서 인정하고 있다는 거겠죠. 북한이라는 특수한 안보 환경도 간과할 수 없습니다. 무려 2만 기 이상으로 추정되는 맨퍼드 위협 속에서 아파치가 수행하는 적어도 정밀 타격과 침투 지원은 단순한 이론이 아니라 생존 전략 그 자체니까요. 특히 북한의 땅굴 침투, 야간 기습 작전, 해상 고속 침투 같은 복합적 위협을 생각하면 아파치의 전력은 여전히 대체 불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런 점에서 V65 업그레이드는 의미가 큽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 늘어난 드론 맨퍼드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체계적인 개량이 이루어진 것 같고 특히 무인기 통합 운용이 가능한 점은 한국군의 미래 전력 구성과도 잘 맞는 부분입니다. 드론과 유인기의 융합 전장 개념은 이제 미래가 아니라 현재니까요. 그리고 이 모든 움직임이 단순히 국내 문제에 그치지 않는다는 점도 흥미로워요. 만약 한국이 공격 헬기 무용론에 동의해 구매를 포기한다면 그건 단순한 거래 중단이 아니라 공격 헬기 시대의 종언이라는 글로벌 메시지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이건 보잉 입장에서 재앙일 수밖에 없죠. 그래서 보잉이 기술 이전, 조기 납품, 합리적 가격이라는 3박자를 앞세워 전례 없는 유화 전략을 쓰는 것도 이해됩니다. 수리온 수출도 연결해서 보면 더욱 흥미롭습니다. 한국이 이제는 단순한 무기 구매국이 아니라 직접 개발한 헬기를 중동에 수출할 정도의 기술력과 운용 능력을 갖추었다는 점에서 앞으로 아파치와 같은 첨단 헬기를 운용할 주체로서도 더욱 신뢰를 얻게 될 것입니다. 특히 UAE와의 협상이 마무리되면 수리온의 중동형 수출이 현실화되고 이를 바탕으로 인접국에 연쇄적으로 판매할 가능성도 높아 보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흐름이 한국군과 방산업계의 성장으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이번 아파치 제도의 논의는 단순히 공격 헬기 확보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방위산업 전체의 비전을 가늠할 수 있는 시금석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가격 협상이 어떻게 결론나든 그 과정을 통해 한국은 세계 방산 시장에서 전략적 협상력을 더욱 키우게 될 것이고 보잉도 그에 맞춰 유연한 태도로 변할 수밖에 없겠죠. 결국 이 사안은 무기 한 대를 들여오는 단순한 결정이 아니라 세계가 주목하는 전략적 무기 외교의 핵심 사례라고 봐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협상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어 한국군이 필요로 하는 전력을 확보함과 동시에 대한민국 방산이 세계 시장에서 새로운 위상을 정립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